지금 이 순간도 누리며 진정한 부자로 살고 싶은 누구나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어떠세요? 달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하지 않으시는지요? 억만장자가 아닌 생필품 말고 내가 그냥 사고 싶은 것을 주저함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자유가 되길 희망한 적 있으시죠? 이 순간을 누리면서 행복을 놓치지 않는 부자 말이죠. 그런 방법을 해빙이 제공한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면 저는 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책을 읽을 때는 긍정적이고 걱정이 줄고, 그래, 난 잘 살고 있는 거야 하다가도 무언가 사고 나서 에이, 공연히 낭비한 거 아니야? 하며 자책하기 일수인 무한소심 염려증의 저에게 이번 책 더 해빙은 저를 토닥여주고 지금의 제 삶을 응원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답니다. 아직까지는요. 여운이 긴 편이지요? 달님들도 함께 누리시길 바라며 해빙을 체험해 볼까요? 이서윤, 홍주연 님이 쓰신 더 해빙은 수호 서재에서 펴냈습니다.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사람들을 부와 행운의 길로 인도해주는 운명이다. 신문에서 읽은 그 한 구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비행기 날개 아래로 이름 모를 산맥들이 끝도 없이 펼쳐졌다. 나는 행운의 여신이라 불리는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 그녀는 많은 이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름은 이서윤, 마음가짐의 대가, 통찰력의 여왕, 비전 어린 치프, 데너리스 타가리엔, 모두 그녀에게 붙은 별칭이었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양 여인 서윤을 향해 서양인들은 구루라는 칭호를 붙여 부르곤 했다.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아 경애와 믿음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서윤이 특별한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은 7살 때부터였다.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대에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며 통찰의 폭을 넓혀갔으며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 서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대기업의 창업주나 주요 기업의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은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다. 그들은 서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윤의 운명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였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포목사업을 하던 할머니는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했다. 중국 상인들은 거래에 앞서 상대의 사주를 보는 관례가 있었고, 그렇게 익힌 운명학으로 손주들의 운을 살펴보던 중 할머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손녀 서윤이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운을 다루는 공부를 시키겠다. 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서윤을 만나게 되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부와 행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사실 몇 달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남기셨다.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도 아닌 내가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부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나에게 한 동료가 그 사람이라면 방법을 알 거라 말해 주었다. 바로 부자들의 구루 이서윤. 그녀에 대해 알아갈수록 나는 불안한 마음만 커졌다. 정재계 인사들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라는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수소문에 어렵게 찾아낸 그녀의 행방을 쫓아 비행기에 올랐지만 그녀가 다시 신기루처럼 사라졌으면 어쩌지?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잡념을 떨치기 위해 앞좌석에 달린 테이블을 내리고 노트를 펼쳐 그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써 내려갔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선적인 질문들을 적으며 노트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순간 본능적인 예감이 들었다. 그녀를 만나고 나면 지금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 같아. 아버지는 굴비를 좋아하셨다. 생신 때나 명절 때 가장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늘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 굴비라고. 어릴 적 친척집에서 먹어본 짭짤하고 입맛을 당기는 그 감칠맛이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맛이 또 생각나시는지 입맛을 쩝쩝 다시고는 굴비를 천장에 달아놓고 바라보기만 했던 자린고비 이야기를 덧붙이시곤 했다. 그렇게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자린고비 이야기는 여전히 절약의 미덕, 그 대명사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웃음의 소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평생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셨기에 차마 토를 달 수 없었다. 굴비를 마음껏 사 드셔도 될 돈이 생긴 이후에도 아버지는 스스로 한 번도 굴비를 사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1950년대는 온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기였다. 뾰족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아버지의 가족은 매일 배를 골무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징집을 피해 숨어있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밖에 나가 음식을 찾는 일은 아버지와 몇 살 더 많은 큰아버지의 몫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린 형제는 개미처럼 바지런히 돌아다녔다. 밤이 되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나가 곡식 나다를 주워왔다. 낮에는 몸집보다 큰 가방을 둘러매고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쌀겨로 만든 희멀건 죽은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졌다. 아이들이 파는 아이스크림은 팔리는 날보다 팔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짊어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날이면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부터 나왔다고 한다. 저녁을 굶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돈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어린 아버지에게 가난이란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잠재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세월이 흘러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시절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곤 했다. 다시 한번 그때처럼 가난해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고통스러운 배고픔의 기억 때문인지 아버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 퇴직 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마련한 뒤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라도 가진 것을 다 잃고 무일푼이 될 수 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축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을 기도문처럼 읊으며 늘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셨다. 세수하고 난 물은 양동이에 모았다가 변기에 물 내릴 때 썼다. 옷을 사입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싸구려 벽돌색 잠바 하나로 10년도 넘게 겨울을 났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사실 아버지가 그 옷을 가장 많이 입은 장소는 집이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그 낡아빠진 잠바로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이다. 절약이 몸에 배다 보니 돈이 드는 일은 일절하지 않으셨다. 아침에는 맨손 체조 후 혼자 바둑을 두셨다. 점심은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했고 오후에는 강변을 산책하셨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재활용 수거함이나 이사간 집들을 기웃거려 버려진 옷이나 신발, 가전제품 등을 주워왔다. 그렇게 모인 잡동사니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고 고물상 같은 그 방은 아버지에게 보물상자가 되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던 아버지에게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서 병원을 찾아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것이다. 췌장암입니다. 벌써 많이 진행이 되었네요. 수술은 힘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니 믿기지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얼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뒤엉키는 와중에 굴비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그러나 돈을 아끼느라 자주 드시지 못한 그 굴비 말이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 진열된 상품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10마리에 30만 원. 나는 앞으로 이걸 몇 번이나 더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낸 마지막 굴비였다. 무서운 속도로 자란 암세포가 소화기관을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굴비를 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더 이상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암이 발병한 것을 알고도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다. 아끼고 절약해야 한다는 그 오랜 믿음을 고수한 것이다. 여전히 쓰고 난 세숫물은 양동이에 모았고 가장 싼 사진관을 찾아 영정사진을 찍었다. 무엇보다 고집을 부리신 건 안병동에 입원했을 때 6인실에 머무르겠다는 것이었다. 입원비가 하루 10,000원 정도인 그곳에서 아버지는 가족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했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했다. 자식 생각도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버지에게는 다 쓸데없는 돈 낭비일 뿐이었다. 6인실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잠 못 이루고 근심한 것은 역시 돈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돈이 아닌 자식들의 돈이 걱정이었다.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까봐 두렵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전략하고 얼마나 저축할지 계획표를 세워와라. 5년, 10년 단위로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병상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입과 비용을 분석한 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는 계획표를 완성했다. 침상에 누운 아버지는 종이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다리와 발은 퉁퉁 붓기 시작했고 등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야위어 갔다. 갈수록 말수도 줄어들었다. 병실을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앉아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무슨 생각을 그토록 골똘히 하셨는지 몇 주가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황급히 달려간 나를 보고 아버지는 손부터 잡으셨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때 어떤 예감을 한 것도 같았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전략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후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아버지 옆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담아서 말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 삶을 누리는 행복한 부자로 살게요. 그 방법을 꼭 찾을게요. 맹세해요.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고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냉동실 구석에서 굴비 5마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꽁꽁 얼어붙은 그 생선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나왔다. 그토록 좋아하던 굴비를 10마리도 다 드시지 못하다니.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평생 참기만 하신 걸까?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신 걸까?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훔치며 나는 굳게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현재를 희생하며 살지 않겠어. 아버지 부탁대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부자로 살겠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해빙.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혹시 선문답인 걸까?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질문을 따라가야 하는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서유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벨벳 커튼 뒤로 진한 코발트빛 호수가 보였다.
잠시 그 전경을 응시하던 서윤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문제의 그 단어에 집중해 보았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이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 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죠? 아,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좀 더 멋진 커리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맞아요.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류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었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싹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지요?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둥그런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유는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구루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윤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 해빙의 비밀.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 안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것이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리만치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초점을 옮기자 내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유는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음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를 들어 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었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만 했으니까. 맞벌이로 일하는 동료 하나도 그랬다.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는 누가 봐도 괜찮은 중산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돈이 없다고 투덜댔다. 유치원비 내고 베이비시터 월급 주고 세금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둘이 벌면 뭐해? 월급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은 돈 많이 벌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녀가 부러워서 죽겠는데 막상 그 친구는 불안하단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아 누구는 호화로운 별장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수억 원짜리 차를 뽑았다고 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놀러 가는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기분이야.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핍을 입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 위기는 코앞에 닥친 일이다. SNS에는 온통 명품백이나 좋은 집, 비싼 스포츠카를 찍어 놓은 사진들 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들 이렇게만 외치는 듯하다. 넌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 들으면 들을수록 빨리 해빙을 해보고 싶었다. 엉덩이가 들썩이고 온몸이 근질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려야 할까? 만약 몇 년씩이나 걸리면 어쩌지? 빠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다른 사람 앞이라면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을 것이다. 괜히 말했다가 성급하고 속물로 보일까봐 걱정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서윤 앞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윤과 대화하며 심리학 시간에 배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생각났다. 상담할 때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꼭 그랬다. 어떤 평가나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나를 존중했고 항상 내 생각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녀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도. 그녀의 위엄과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도. 훗날 서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해빙의 비밀을 저에게 알리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주변에 훌륭한 작가나 기자, 출판인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은 순수한 영혼과 에너지랍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스펙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홍 기자님은 귀인을 만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귀인을 믿고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순수함이지요. 원래 대화로 돌아가면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요. 몇 년씩 기다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익일로 이끌어준 경험치를 봤을 때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나 빨리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 주죠. 그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주위로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뉴런과 시냅스에 대해 더 찾아보았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뉴런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것이 시냅스이다. 길에 비유하면 뉴런이 도로고 시냅스가 교차로인 셈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돈이란 정보가 뇌에 감지되면 크리스마스 전구에 불이 하나씩 켜지듯 뉴런이 시냅스를 거쳐 그 정보를 불안에 전달하게 된다. 뉴런은 함께 활성화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간 학자들은 성장기가 지나면 신경세포와 시냅스 사이에 놓인 연결이 고착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이 연결이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훈련을 한다면 특정 경험과 이어진 우리의 감정 또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신 뇌 연구까지 참고하자 놀라운 결론이 나왔다. 해빙을 계속하면 돈을 쓰는 그 순간 불안 대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서윤도 말하지 않았던가? 뇌의 패턴을 바꾸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해빙이라고. 그럼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지? 생각보다 빨리 부자가 될지도 몰라. 생각할수록 빨리 해빙을 시작하고 싶어졌다.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는지 서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마시멜로를 안 먹어야 나중에 더 많은 걸 얻는다는 내용이지요. 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고 조금 갸우뚱했어요. 모든 좋은 일 앞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계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 꼭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낭비와 과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중독된 듯 계속 돈을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를 끊임없이 사들이거나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까지 내서 고급 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할 것 같았다.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던 불안을 경험하겠죠.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도 비싼 걸 또 지르더라고요. 그다음 카드값이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고요. 서윤이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해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 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낄 이유가 없지요. 다 써버릴 것 같아요. 조금 전 우리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연봉이 크게 뛸 것을 알고 소비할 때의 마음과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의 기분이 같나요? 눈을 감은 채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했다. 연봉이 100만 달러란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모든 것에 돈을 쓴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충분한 돈이었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었다. 필요한 물건 앞에 주저없이 카드를 내미는 내 모습이 그려지자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들떠올랐다.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 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말하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예요. 작은 낭비를 한 기억이 떠올랐다. 동창 모임에 갔을 때 친구가 입은 청바지에 반한 적이 있었다. 세련되고 멋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 같았다. 당장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똑같은 것을 샀다. 그것도 20만 원이나 주고. 사실 투자은행에 다니는 그 친구의 남편은 고액 연봉자라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덕분에 친구도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다. 매번 새로운 명품백을 들고 나왔고 방학만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곤 했으니까. 똑같은 옷을 사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것일까? 하지만 내 스타일에 맞지 않았던 청바지는 결국 후회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옷장에 처박아둔 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다. 한 번은 멀쩡한 소파 테이블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내 기준으로 잘 사는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고 해서다. 친구들이 온다고 하니 우리 집 낡은 테이블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다. 결국 친구들이 잠시 머물다 간 소파 테이블을 위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테이블을 위해 나는 몇 달 동안 카드값에 허덕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내 고백을 들으며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 같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덧붙였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 것들이 아니었네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낭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사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런 것만 신경 썼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돌이켜보니 질투나 불안, 타인의 시선에 휘둘렸던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우울해졌지요. 잠시 우리 몸에 비유해 볼까요? 의사들이나 자연주의 치료사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는 자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도 적당량만큼 원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아, 피곤할 때 소금이 당기는 것도, 술 마시고 난 뒤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계란을 찾는 것도 비슷한 원리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몸의 요구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의 종류뿐 아니라 위장의 크기도 알게 되죠. 과식도 피할 수 있고요. 결국 더 건강해지겠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돼요. 따뜻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인터뷰 첫날이 마무리되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죠. 홍 기자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랍니다.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햇살이 길어지고 있었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서윤의 배웅을 받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온통 다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대화의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우스가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 서윤을 다시 만난 지 겨우 몇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한편으로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느낌도 들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들었다.
해빙을 배우는 과정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길을 걸으며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원하던 부를 이룰 것이다. 긴 시간이었죠? 달님들이 오늘 체험하신 해빙의 힘을 오래 유지해 현재가 행복하고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구루의 명언을 낭독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달님들 사랑합니다. 구루의 명언 1.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이 현실에서 출발해야 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구루의 명언 2.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